1237년 겨울 볼가 강 유역에 집결한 몽골군의 규모는 당시 유럽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15만에서 20만에 달하는 병력이 서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1235년 쿠릴타이에서 내린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조치의 아들인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징기스칸 시절부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노장 수부타이를 군사 전략의 총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아딘의 집사제이미 L-TAWARIKH에는 이때 참전한 황족의 이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육의 아들 몽케와 부리, 차가타이의 손자 부리와 카단, 오고타이의 아들 구육과 카단 등 제국의 주요 혈통이 모두 이 원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몽골군이 선택한 첫 번째 목표는 볼가 불가르 왕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에 위치했던 이 이슬람 국가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무역로의 요충지였습니다. 1236년 가을 수부타이가 직접 지휘한 몽골군은 불가르의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아랍 역사가 이븐 아라시르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공성 무기를 동원해 체계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렸고 저항하는 도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볼가 불가르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1237년 겨울 몽골군의 주력은 리아잔 공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키예프 대공국을 중심으로 여러 공국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리아잔의 유리 이고레비치 공은 몽골의 사절단이 요구한 곡물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연대기인 이파티에프 연대기 HYPATIAN 크라니컬은 이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리아잔 공은 우리가 모두 죽을 때 그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라고 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37년 12월 16일 몽골군은 리아잔을 포위했습니다.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몽골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기사들은 겨울에는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몽골군에게 얼어붙은 강은 오히려 기동로가 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5일간의 맹렬한 공격 끝에 리아잔은 함락되었고 유리공을 포함한 왕족들이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연대기는 도시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모든 것이 피로 물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리아잔의 함락 소식은 러시아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라디미르 대공 유리 2세는 급히 군대를 소집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몽골군에 비해 너무 느렸습니다. 1238년 1월 몽골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는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변방의 작은 요새 도시에 불과했지만 그마저도 불과 5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공의 아들 블라디미르 유리에비치는 도시를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1238년 2월 4일 몽골군은 블라디미르 자체를 포위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웅장한 성당과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던 블라디미르는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의 공성 기술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축적한 공성전 경험을 가진 몽골군은 투석기와 공성탑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블라디미르 공 유리 2세는 도시를 떠나 북쪽에서 원군을 모으려 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1238년 3월 4일 시트 강 근처에서 유리공의 군대는 몽골군과 마주쳤습니다. 이 전투에 대해 노브고로드 제1연대 기나부거라드 퍼스트 크라니컬은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러시아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몽골군의 전술적 우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가짜 퇴각 전술을 사용해 러시아 기사들을 유인한 뒤 양익에서 포위하여 전멸시켰습니다. 유리공은 전사했고 그의 머리는 몽골군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시트 강 전투 이후 러시아 북부는 사실상 몽골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당시 늪지대로 둘러싸인 노브고로드 공국을 공략하지 않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봄철 해빙으로 인해 늪지대 공략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만 존 페네르잔 패널의 키예프 러시아의 위기 더 크라이서스 어브 미디벌 러시아는 수부타이가 의도적으로 노브고로드를 남겨두어 향후 곡물 징수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1240년 가을 몽골군은 마침내 키예프를 공격했습니다. 드네프르 강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러시아 도시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동슬라브 문명의 정신적 수도였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의 황금돔은 멀리서도 보였고 도시의 성벽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1월 바투가 직접 지휘하는 몽골 주력군이 도착했을 때 키예프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파티예프 연대기는 포위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몽골군의 공성 무기들이 밤낮 없이 돌을 던졌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서로의 말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키예프의 지휘관 드미트로는 용감하게 방어했지만 12월 6일 성벽이 무너지면서 몽골군이 시내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최후의 피난처로 성모 승천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건물이 붕괴하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키예프의 함락은 동유럽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의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41년 초 바투는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북쪽 부대는 폴란드로, 남쪽 부대는 헝가리로 진격했습니다. 이는 수부타이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부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한 시간에 조율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시 유럽의 어떤 군대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조직력이었습니다. 1241년 4월 9일 폴란드 레그니차 근처에서 몽골군은 폴란드 독일 연합군과 맞붙었습니다. 폴란드의 헬리크 2세 공작은 폴란드 기사단, 튜툰 기사단, 성당 기사단, 그리고 독일 용병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최고의 전투력으로 평가받던 이 중무장 기사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폴란드의 역사가 얀 두우고 시젠 디우지오스지가 15세기에 쓴 폴란드 연대기 ANNALES SU CRONICAE INCLITIREGNIPOLONIAE는 이 전투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몽골군은 처음에는 후퇴하는 척하며 기사들을 유인했고 그들이 대열을 흐트러뜨린 순간 측면과 후방에서 포위했습니다. 게다가 몽골군은 화약 무기와 연막탄을 사용해 기사들의 말을 놀라게 했습니다. 헬리크 공작은 전사했고 그의 머리는 몽골군의 창에 꽂혀 전시되었습니다. 연대기는 몽골군이 전사한 기사들의 귀를 잘라 9자루의 큰 자루를 채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헝가리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벨라 4세 국왕은 약 10만 명의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헝가리 기사단, 크로아티아 군대, 그리고 템플 기사단까지 포함된 이 군대는 당시 유럽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1241년 4월 11일 모히 평원에서 두 군대가 마주쳤습니다. 토마스 오브 스플리트 타머스 어브 스플릿의 살로나와 스플리트 대주교들의 역사 HISTORIA SALONITANA는 이 전투를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헝가리군은 사요 강변에 진을 쳤는데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수부타이는 밤사이 몰래 강을 건너 헝가리군의 후방을 차단했고 바투가 이끄는 주력군은 정면에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수부타이의 진짜 천재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포위망의 한쪽을 열어두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헝가리군이 그 틈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자 조직된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난민 행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기병대가 그들을 추격하며 체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모히 평원 전투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헝가리군 10만 명 중 약 7만 명이 전사했다고 추정됩니다. 벨라 4세는 간신히 탈출해 아드리아 해의 섬으로 피신했습니다. 헝가리는 사실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몽골군은 부다페스트를 점령했습니다. 1241년 여름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무너졌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북부까지 몽골군의 정찰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십자군 소집을 선포했지만 레그니차와 모히에서의 참패를 목격한 후 자원하는 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의 수도사 마테오 파리스 매슈 페리스가 쓴 대연대기 CHRONICA MAJORA는 당시 유럽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라고 믿었다. 타타르인 들몽골인들을 지칭하는 당시 유럽식 표현은 지옥에서 나온 악마의 군대라고 여겨졌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는 몽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군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야만인들이 기독교 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결을 촉구했지만 교황과의 갈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만이 파리의 방어를 강화하고 군대를 증강했지만 그조차 몽골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해 가을 몽골군은 오스트리아 변경까지 진출했습니다. 비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귀족들은 재산을 챙겨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로마에서는 교황청이 비상회의를 열었고 일부는 이탈리아 남부나 심지어 시칠리아로 피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해양 도시 국가들은 선박을 준비해 언제든 시민들을 대피시킬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1241년 겨울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진을 계속하던 몽골군이 돌연 멈춰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이 이 무적의 군대를 멈추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의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세속적이고 동시에 역사의 우연성을 보여주는 사건에 있었습니다. 유럽과 몽골 제국 사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라코룸에서 제국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1241년 12월 헝가리 평원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군 진영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승리의 함성과 전리품 분배로 들끓던 군막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군사들은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말을 돌보았지만 장교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퍼져나갔습니다. 헝가리의 에스테르곰에 설치된 바투의 본영에는 급히 소집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막 안에는 바투를 중심으로 몽케, 구육, 카단 등 원정에 참여한 주요 황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장 수부타이는 침묵 속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 JUVA와 ENI의 세계 정복자의 역사 TARIKH-IJAHANGUSHAY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달된 소식은 제국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데칸 오고타이가 1241년 12월 11일 카라코룸에서 급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고타이의 죽음은 단순한 한 지도자의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 전체의 정당성과 권력 구조를 흔드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이 확립한 명확한 계승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데칸이 사망하면 제국의 모든 주요 황족과 귀족들이 모여 쿠릴타이 KURULTAI라는 대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데칸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중대한 군사적 결정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황족들은 쿠릴타이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불참은 곧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바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펼쳐진 유럽 대륙이 있었습니다. 모히 평원과 레그니차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유럽의 어떤 군대도 몽골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내분으로 혼란스러웠으며 프랑스는 아직 동원령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부타이는 이미 라인강을 건너 프랑스로 진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군사적 논리와 달랐습니다. 플라노 카르피니 플레이노 CARPINI라는 프란체스코의 수도사가 1245년 몽골을 방문한 후 쓴 몽골인들의 역사 HISTORIAMONGALORUM에는 당시 몽골 제국의 권력 구조에 대한 귀중한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몽골 제국에서 데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권위는 황족들의 집단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쿠릴타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제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였습니다. 바투가 직면한 딜레마는 복잡했습니다. 만약 그가 유럽 정벌을 계속한다면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쿠릴타이 불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조치의 아들로서 징기스칸의 장자 계통을 대표했지만 조치 자신이 생전의 적자 논란에 시달렸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일부 몽골 귀족들은 여전히 조치의 혈통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릴타이에 불참한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1242년 1월 초 바투의 본영에서는 연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몽케는 즉시 귀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툴루이의 아들로서 오고타이 가문과는 다른 계파에 속했지만 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구육은 원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고타이의 손자로서 서방 정복이야말로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 논쟁에서 흥미로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당연히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본능은 유럽이 무방비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은 노장은 정치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사의 기록에 따르면 수부타이는 바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제국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유럽을 정복하더라도 제국이 분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즉시 철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약탈한 막대한 전리품과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문제였습니다. 바투는 점진적인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스트리아와 독일로의 진격을 중단하고 헝가리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1242년 봄 몽골군은 헝가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한 군대의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군율을 유지하며 조직적으로 이동하는 군대의 모습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연대기 작가들은 몽골군이 떠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약탈과 방화를 계속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향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파괴였을 수 있습니다. 바투가 선택한 경로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원정 때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쪽으로 우회하여 발칸 반도를 거쳐갔습니다.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를 지나면서 몽골군은 이 지역의 군사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새로운 복속국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는 철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정복 활동이었습니다. 비잔틴 역사가 게오르기오스 아크로폴리테스 조지 AKROPOLITES의 연대기 CHRONIKE는 1242년 여름 불가리아를 통과하는 몽골군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땅을 뒤덮었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242년 가을 바투는 마침내 볼가 강 하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카라코룸까지는 아직 수천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지만 바투는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볼가 강변의 사라이사 AI라는 곳에 자신의 본거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킵차크 한국 또는 금장한 국골던 호드이라 불리게 될 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바투의 이런 행동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쿠릴타이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카라코룸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에 따르면 바투는 카라코룸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의 서부 영토를 독립적인 권력 기반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카라코룸의 상황은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오고타이의 죽음 이후 그의 미망인 토레게네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구육을 다음 데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 내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툴루이의 미망인 소르카타니와 그녀의 아들들, 특히 몽케는 오고타이 가문의 권력 독점에 반대했습니다. 차가타이 가문도 자신들의 몫을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루브룩 윌리엄 어브 알류비알류CK라는 플랑드르 출신 수도사가 1253년 몽골을 방문한 후 남긴 여행기는 이 시기 몽골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카라코룸에서 각 파벌의 대표들이 모여 끊임없이 협상하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화합하는 척하지만 서로를 깊이 불신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바투의 사라이 체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만약 오고타이 가문이 계속 권력을 장악한다면 자신의 서부 영토가 독립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툴루이 가문이 권력을 잡는다면 자신은 그들의 잠재적 동맹자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투는 손해보지 않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1242년부터 1246년까지 약 4년간 몽골 제국은 사실상 데칸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토레게네의 섭정 기간이었지만 그녀의 권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년 동안 유럽 원정이 재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투는 볼가 강 유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했고 다른 황족들은 카라코룸의 권력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헝가리의 벨라 4세는 이 시기를 활용해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석조 성곽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군대를 개편했습니다. 폴란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몽골의 재침략에 대비한 방어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몽골 제국 내부의 정치적 공백이 유럽에게는 생존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1246년 마침내 쿠릴타이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바투는 여전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병을 핑계로 대표를 보냈습니다. 이 쿠릴타이에서 구육이 데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귀육칸으로 즉위했습니다. 플라노 카르피니는 이 쿠릴타이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인으로서 구육의 즉위식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즉위식은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황족들이 구육의 정당성을 의심했고 특히 툴루이 가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육하는 즉위 후 서방 원정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투에게 유럽 정벌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바투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출정을 미뤘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다, 말들의 상태가 나쁘다, 보급로가 안정적이지 않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바투는 구육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육을 오고타이의 적자가 아닌 토레게네의 술책으로 추대된 불법적인 칸으로 여겼습니다. 1248년 구육칸이 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독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사는 구육의 미망인들과 측근들이 대거 숙청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권력은 명백히 툴루이 가문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투는 이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라이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1251년 새로운 쿠릴타이가 열렸고 몽케가 대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투가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바투는 몽케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서부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독립적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킵차크 한국은 이제 명목상으로만 대칸에게 복속된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몽케 칸은 구육과 달리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서방 원정보다는 남송 정복과 중동 지역 안정화를 우선시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정복된 지역으로 간주되었고 러시아 공국들이 공물을 바치고 있었으므로 추가 원정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몽케는 바투에게 유럽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241년의 철수는 일시적인 후퇴가 아니라 영구적인 중단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다시는 빈이나 부다페스트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카라코룸 궁정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오고타이의 죽음이라는 우연한 사건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유럽 문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라이의 궁전에서 볼가 강을 바라보며 바투는 때때로 유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몽골이 유럽 정복을 멈춘 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이 너무 커서 내부 정치가 외부 확장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1241년 12월 11일 카라코룸. 몽골 제국의 수도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발 1600m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이미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르온 강변에 세워진 데칸의 궁전 오르두오알디유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제국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했고 사신들은 아련을 기다렸으며 경비병들은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고타이 칸은 평소처럼 연회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오고타이는 술을 즐기기로 유명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229년 데칸에 오른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스타일의 통치자였습니다. 징기스칸이 엄격하고 금욕적이었다면 오고타이는 관대하고 향락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술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날 밤의 연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원사의 기록을 보면 오고타이는 과음한 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시위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56세의 데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12월 11일 자정을 넘긴 시각, 오고타이 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급병으로 승하셨다고만 적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급성 합병증이 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궁전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데칸의 죽음은 제국 최고의 기밀이었습니다.
소식이 새어나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오고타이의 미망인 토레게네는 즉각 궁전의 모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주바이니의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 따르면 그날 밤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궁전에 감금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권력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반란이나 쿠데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토레게네는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만 부족 출신인 그녀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고 오고타이 생전부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구육을 다음 대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계승 원칙은 복잡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적장자 상속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아들이 계승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남 조치가 아닌 셋째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고타이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의 장남은 이미 사망했고 둘째 아들은 정치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토레게네의 아들 구육은 셋째였지만 어머니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국 내에는 다른 야심가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툴루이의 미망인 소르카타니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툴루이는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가장 뛰어난 아들로 평가했습니다. 툴루이는 1232년 오고타이를 대신해 페르시아 원정 중 전사했는데 일부는 이것이 오고타이의 음모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몽골비사 더 시크럿 히스터리 어브 더 망걸즈에는 툴루이의 죽음에 대한 미묘한 암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케레이트 부족 출신으로 네스토리 우스파 기독교도였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수완이 탁월했고 무엇보다 네 아들을 모두 뛰어난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장남 몽케는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고 차남 쿠빌라이는 행정 능력이 탁월했으며 셋째 훌라구는 중동 정복의 야망을 품고 있었고 막내 아릭부케는 몽골 전통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윌리엄 루브룩은 그의 여행기에서 소르카타니를 몽골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고타이의 죽음 소식은 단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카라코룸 내의 주요 귀족들에게 알려졌고 그 다음 몽골 본토의 부족장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 각지의 원정군과 지방 총독들에게 급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이 통보 체계는 몽골의 놀라운 통신 시스템인 야멤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얌 제도는 징기스칸이 확립한 역참 시스템으로 제국 전역에 25-40km 간격으로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역참에는 신선한 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급사들은 말을 갈아타며 하루에 3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후에 이 시스템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신망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카라코룸에서 헝가리까지는 약 6,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소식을 전하는데 약 30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의 혹한과 눈보라는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급사들은 시베리아의 스텝을 가로지르고 알타이 산맥을 넘고 카스피해 북쪽을 돌아 볼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여정 자체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급사들은 특별한 폐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행증으로 이것을 보여주면 어떤 역참에서든 최고의 말과 식량,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칸의 죽음을 알리는 급사들은 황금 폐차를 지녔는데 이는 최고 등급의 긴급 메시지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역참의 관리들은 이들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1242년 1월 초 첫 번째 급사가 바투의 본영에 도착했습니다. 말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진 급사는 거의 동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데칸께서 승하하셨다.
모든 황족은 즉시 쿠릴타이를 위해 귀환하라. 이 메시지와 함께 토레게네의 인장이 찍힌 공식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바투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쿠릴타이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쿠릴타이는 징기스칸 시대부터 확립된 전통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 대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쿠릴타이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징기스칸의 모든 직계 남성 후손들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둘째, 주요 부족의 수장들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셋째, 회의는 몽골의 성지로 여겨지는 특정 장소에서만 열려야 했습니다. 넷째, 대칸 선출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물론 이 만장일치는 때로 강압과 협상의 결과였지만 형식적으로는 모든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바투가 직면한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카라코룸까지 가는 여정은 몇 달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유럽에서 쌓은 그의 군사적 성과와 명성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조치의 아들이라는 태생적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치는 징기스칸의 장남이었지만 그의 혈통에는 늘 의혹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의혹의 배경에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치의 어머니 보르테는 결혼 직후 메르키트 부족에게 납치되었고 징기스칸이 그녀를 구출했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조치가 징기스칸의 친아들인지 아니면 메르키트족의 자식인지는 영원한 논란거리였습니다. 징기스칸 자신은 조치를 아들로 인정했지만 다른 형제들, 특히 차가타이는 공공연히 조치의 정통성을 의심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는 형제들 사이의 격렬한 다툼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바투는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쿠릴타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분명 혈통 문제가 제기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쿠릴타이에 불참한다면 그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토레게네는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바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 그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쿠릴타이 참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을 은근히 비쳤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바투가 불참할 경우 유럽 원정의 성과를 인정하고 서부 영토에 대한 그의 지배권을 보장하겠다고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한편 소르카타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장남 몽케는 유럽 원정에 참여하고 있었고 바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몽케를 통해 바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툴루이 가문은 바투를 존중하며 만약 바투가 지지한다면 오고타이 가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1242년 봄 카라코룸에서는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토레게네는 섭정으로서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고타이 시절의 주요 관리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케레이트족 출신의 기독교도 관료 칭카이시HINQAI를 해임하고 자신의 신복인 파티마라는 여성을 재상의 위치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많은 보수적인 몽골 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토레게네의 섭정 기간은 부패와 혼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관직이 매매되었고 뇌물이 공공연히 오갔으며 정의로운 판결보다는 권력자의 입김이 법을 좌우했습니다.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고 주바이니는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토레게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구육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뇌물과 약속, 협박과 회유를 동원해 주요 부족장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구육의 형제들과 사촌들을 요직에서 배제하거나 멀리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쿠릴타이에서 구육의 즉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토레게네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영지를 충실히 관리하며 아들들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몽케는 군사 훈련에 매진했고 쿠빌라이는 행정 실무를 배웠으며 훌라구는 페르시아 정세를 연구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42년부터 1246년까지 약 4년간 몽골 제국은 이상한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토레게네가 섭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권위는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왕자들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통치했고 중앙정부의 명령은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제국은 관성으로 굴러가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라코룸의 궁정에서는 밤마다 모의와 음모가 오갔습니다. 황족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동맹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며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플라노 카르피니가 1246년에 목격한 것은 바로 이런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오고타이의 죽음이라는 한 사건이 제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의 운명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오고타이가 1년만 더 살았다면 바투의 군대는 라인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만약 2년 더 살았다면 몽골의 깃발이 파리 위에 펄럭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만약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1241년 12월의 추운 밤, 한 술꾼의 죽음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1242년 봄, 볼가 강 하류의 사라이. 바투는 새로 건설 중인 자신의 궁전에서 카라코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라한 근처의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공국들을, 서쪽으로는 유럽을, 남쪽으로는 카카스와 페르시아를,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볼가 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주변 초원의 목초지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투는 조용히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와사프의 역사의 장식 TAGJIYEATL-AMSAR Y-TAJRIYEATL-ASAR에 따르면 바투는 정복한 영토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러시아의 석공들, 불가리아의 금세공인들, 알란족의 무기 제작자들, 그리스의 건축가들이 사라이로 모여들었습니다. 바투는 단순히 군사기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수도를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카라코룸에서는 권력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그는 그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사의 기록을 보면 1243년 토레게네는 바투에게 다시 사절을 보내 쿠릴타이 참석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바투는 원정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핑계였습니다. 바투가 실제로 걱정한 것은 구육의 즉위였습니다. 구육은 오고타이의 아들이었지만 바투와는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유럽 원정 중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240년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에서 구육은 자신이 오고타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투는 자신이 원정군 총사령관이며 조치의 아들로서 장자 계통이라는 이유로 상석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좌석 다툼은 실은 깊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몽골 사회에서 연회의 좌석 배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 서열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수부타이가 중재에 나서 두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앉혔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금을 그었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구육은 나중에 측근들에게 저 조치의 잡종이 감히 나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투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구육이 대칸이 된다면 자신에게 다시 유럽 원정을 명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구육은 분명 자신의 측근들을 원정군에 파견해 바투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바투를 다른 전선으로 보내고 유럽 원정의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바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카라코룸에서는 소르카타니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지는 몽골 본토의 중심부에 있었고 툴루이 가문은 징기스칸 시절부터 내려온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르카타니는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는 관료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였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며 충성심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루브룩이 1253년 방문했을 때 그는 소르카타니의 영지 행정이 토레게네의 카라코룸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르카타니의 영지에서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세금이 합리적으로 징수되며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반면 카라코룸에서는 부패한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는 돈으로 사고 팔리며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다고 대조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소르카타니의 전략은 인내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토레게네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토레게네의 섭정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부패와 무능이 더 드러날 것이고 그럴수록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바르 헤브라이우스바 HEBRAEUS의 연대기 CHRONICON은 소르카타니를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용맹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특히 바투와의 관계 구축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의 장남 몽케는 유럽 원정에서 바투와 함께 싸웠고 두 사람은 전우애를 나누었습니다. 몽케는 용감하고 정직한 군인이었으며 바투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이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몽케를 통해 바투에게 정기적으로 서신을 보냈고 선물을 교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243년 가을 소르카타니는 바투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담은 밀사를 보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그 메시지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징기스칸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오고타이 가문은 권력을 독점하려 합니다. 토레게네는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구육은 오만하고 편협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권력을 잡는다면 제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리를 지지한다면 우리는 제국의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를 준비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투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툴루이 가문이 권력을 잡는다면 바투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가 될 것이고 서부 영토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바투는 신중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어떤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툴루이 가문과의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줄타기였습니다. 바투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1244년 카라코룸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토레게네는 마침내 쿠릴타이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3년간의 준비 끝에 구육의 즉위를 위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부족장들에게 뇌물이 제공되었고 반대파들은 멀리 변방으로 보내졌으며 군대는 토레게네에게 충성하는 장교들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너무 넓었고 모든 황족들을 소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투는 여전히 볼가 강에 머물렀고 차가타이 가문의 일부 왕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페르시아의 총독들도 자신들의 전쟁에 바빴습니다. 토레게네는 인내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석 가능한 사람들만으로라도 쿠릴타이를 열려고 했습니다. 1246년 8월 24일 드디어 쿠릴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플라노 카르피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서양인이었습니다. 그의 상세한 기록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수천 개의 천막이 평원을 뒤덮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각 부족은 자신들의 깃발을 세웠고 말과 양, 소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졌다. 쿠릴타이는 오르온 강변의 전통적인 성지에서 열렸습니다. 거대한 천막이 설치되었고 그 안에는 황족들과 주요 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토레게네는 구육을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부족장들이 나와 구육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토레게네에게 매수되었거나 협박당한 상태였습니다. 주바이니는 이것을 쿠릴타이의 형식은 지켜졌지만 정신은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육은 귀육 칸지와이 케이 칸이라는 칭호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즉위 연설에서 징기스칸의 유산을 계승하고 제국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서방의 정복을 완수하고 로마까지 몽골의 깃발을 꽂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카르피니는 이 연설을 듣고 경악했고 즉시 교황에게 경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귀육칸의 권위는 처음부터 의심받았습니다. 바투는 쿠릴타이에 불참했고 이는 공공연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툴루이 가문의 왕자들도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을 뿐 진심으로 귀육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표면적으로는 통합되었지만 실제로는 깊은 균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귀육칸은 즉위 후 즉시 바투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축하 사절이었지만 실제로는 복종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바투는 유럽 원정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만약 거부한다면 반역자로 간주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바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만약 명령을 따른다면 자신이 구축한 서부의 권력 기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거부한다면 내전이 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시간 끌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원정 준비가 필요하다. 보급로를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 공국들의 반란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출정을 미뤘습니다. 1247년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귀육칸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바투와 함께 유럽 원정을 하기 위함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투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귀육은 측근들에게 바투의 오만함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몽골 제국은 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투도 군대를 동원했고 양측은 중앙아시아의 어느 평원에서 대결할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두 군대가 충돌했다면 제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겪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평생 쌓아올린 통합된 제국은 그의 손자들에 의해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1248년 4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르다리아 강 근처에서 진군 중이던 귀육칸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고 불과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병이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독사를 의심했습니다. 원사는 조심스럽게 갑작스럽게 승하하셨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귀육의 죽음은 오고타이의 죽음만큼이나 제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귀육은 즉위한 지 불과 1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후계자도 지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국은 다시 한번 권력 공백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툴루이 가문이 기회를 잡을 차례였습니다. 귀육의 미망인 오굴 가이미 씨가 섭정을 맡았지만 그녀는 어머니 토레게네만큼 정치적 수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귀육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오고타이 가문의 권력 기반은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바이니는 제국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1250년 소르카타니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투에게 사절을 보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바투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은 약해졌고 툴루이 가문은 강력했으며 무엇보다 몽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였습니다. 1251년 7월 새로운 쿠릴타이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몽골 본토가 아니라 바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권력 이동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투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대표들이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바투의 강력한 지지 아래 몽케가 새로운 대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몽케의 즉위는 몽골 제국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권력이 오고타이 가문에서 툴루이 가문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투는 이 권력 이동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몽케는 바투를 우리 가문의 가장 존경받는 장로라고 부르며 서부 영토에 대한 그의 완전한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유럽 원정 재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몽케는 남송 정복과 중동 안정화를 우선시했습니다. 바투의 킵차크 한국은 사실상 독립왕국이 되었고 유럽은 몽골 제국의 직접적인 침략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권력 투쟁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신의 기적이라고 믿었던 것은 실제로는 카라코룸 궁정의 음모와 배신, 야망과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한 대륙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1251년 가을 몽케 칸의 즉위식이 끝난 후 카라코룸에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툴루이 가문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오고타이 가문의 주요 인물들은 숙청되었고 귀육칸의 미망인 오굴 가이미 씨는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에 따르면 그녀는 입과 코를 천으로 막혀 질식사당했는데 이는 몽골의 전통적인 귀족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몽케는 즉위 후 제국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소르카타니가 자신의 영지에서 실험했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제국 전체에 확대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했으며 법의 공정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루브룩이 1253년 카라코룸을 방문했을 때 그는 토레게네와 오굴 가이미시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목격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었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몽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국의 전략적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원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케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영토 확장 그 자체보다는 확장된 영토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에 따르면 유럽은 투입 대비 효율이 낮은 목표였습니다. 1252년 봄 카라코룸에서 열린 군사회의에서 몽케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바이니가 참석했던 이 회의의 기록을 보면 몽케는 제국이 직면한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남송의 정복. 둘째, 중동과 페르시아의 안정화. 셋째, 킵차크 한국과 일한국 같은 지방 세력들의 자치권 인정과 협력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남송은 몽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중국 남부의 이 왕조는 인구가 많고 부유했으며 농업 생산력이 뛰어났습니다. 원사에 따르면 남송의 세수입은 당시 유럽 전체의 세수입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추정됩니다.
게다가 남송을 정복하면 따뜻한 남방의 비옥한 땅과 해안 무역항들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남송은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목표였습니다. 반면 유럽은 어떠했을까요? 1240년대 유럽은 경제적으로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페르디난드 로트 퍼디낸드 라트의 중세의 종말 더 엔드 어브 더 에인천트 월드에 따르면 13세기 중반 유럽의 총 인구는 약 7천만 명 정도였고 이는 중국의 1억 2천만 명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경제 발전 수준도 중국이나 중동보다 낮았습니다. 몽케가 고려한 또 다른 요소는 지리적 거리와 보급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카라코룸에서 헝가리까지는 약 6,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 먼 거리를 통해 대규모 군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몽골군은 기동력이 뛰어났지만 그것은 초원지대에서였습니다. 유럽의 숲과 산악 지형은 몽골 기병대에게 불리했고 겨울의 호카는 병참선을 위협했습니다. 존 맨잔맨의 몽골 제국의 역사 더 몽골 엠파이어는 흥미로운 계산을 제시합니다. 10만 명의 몽골군이 유럽에서 1년간 작전을 수행하려면 최소 20만 필의 말이 필요했고 이 말들을 위해서는 매일 2,000톤의 목초가 필요했습니다. 유럽의 상대적으로 좁은 초원과 농경지로는 이런 대규모 기병대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1241-1242년 겨울 헝가리에 주둔하던 몽골군은 말 사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남송 정복은 훨씬 실현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웠고 보급로가 상대적으로 안전했으며 무엇보다 정복 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명확했습니다. 몽케는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 제국의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중동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1252년 당시 페르시아와 중동 지역은 불안정했습니다. 암살단어 세선즈이라 불리는 이스마일파의 요새들이 곳곳에 있었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여전히 상징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셀주크 투르크의 잔존 세력들이 산발적인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몽케는 이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253년 몽케는 동생 훌라구를 중동 원정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몽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동생을 중동에 보내면서 유럽에는 추가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훌라구는 결국 1258년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아바스 칼리프를 처형하며 일한국을 건설합니다. 바투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몽케는 바투의 지지 덕분에 대칸이 될 수 있었고 이 정치적 빚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투는 이미 볼가 강 유역에 자신만의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했고 러시아 공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곡물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몽케는 바투에게 서부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재량에 맡긴다고 약속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몽케와 바투 사이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바투는 킵차크 한국을 통해 러시아와 동유럽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곡물과 세금을 자신의 영지 운영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명목상으로는 데칸에게 복속되어 있고 필요할 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봉건적 관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립적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투는 1255년 사망했지만 킵차크 한국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공국들을 복속시킨 상태로 만족했고 더 서쪽으로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찰스 할페린 찰즈 헬퍼린의 타타르의 멍에러셔 언드 더 골던 호드에 따르면 킵차크 한국의 통치자들은 러시아를 직접 통치하지 않고 간접 지배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러시아 공작들에게 자치권을 주되 곡물만 확실히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은 몽골의 철수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벨라 4세는 제2의 건국자라 불릴 만큼 열정적으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재침략에 대비해 전국에 석조 성곽을 건설했습니다. 헝가리 연대기 CHRONICON PICTUM에 따르면 벨라 4세는 1241년 이전까지 헝가리에는 단 18개의 석조성이 있었지만 그의 치세 동안 100개 이상의 새로운 성이 건설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폴란드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의 참패 이후 폴란드 공작들은 군사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전술을 연구했고 특히 기동력과 기습 전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 대응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군사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화였습니다. 몽골의 침략은 유럽 군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241년의 참패는 분열된 유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체임버즈의 악마의 기수들 더 데벌즈 호스먼은 몽골 침략이 역설적으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공통의 적 앞에서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하나의 기독교 세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몽골 제국 자체의 내부 역학이었습니다. 제국이 확장하면서 중앙 집권적 통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데이비드 모건의 몽골인들 더 망걸즈에 따르면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는 약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몽케가 선택한 해결책은 사실상의 연방제였습니다. 킵차크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은 각각 자치권을 가진 채 데칸에게 명목상 복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분열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국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유럽은 킵차크 한국의 세력권에 속하게 되었고 킵차크 한국은 더 이상 서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1259년 몽케 칸이 남송 정벌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천성의 조어성을 공격하다가 이질이나 화살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죽음은 제국의 또 다른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쿠빌라이와 아릭부케 사이에 데칸 자리를 둘러싼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토마스 알센타머스 ALLSEN의 몽골 제국 주의만 걸 임피리얼리즘은 이 내전이 제국의 실질적인 분열을 가져왔다고 분석합니다. 쿠빌라이가 승리하고 1260년 데칸에 즉위했지만 그의 권위는 몽골 본토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중국화되어 갔고 1271년 국호를 원으로 바꾸며 사실상 중국 왕조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킹차크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은 각자의 길을 걸었고 몽골 제국은 이름만 남은 채 사실상 분열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유럽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의 군사적 우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41년 모히 평원과 레그니차에서 증명되었듯이 당시 유럽군은 몽골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살아남은 것은 신의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만약 오고타이가 1243년이나 1244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투의 군대는 이미 빈을 점령하고 이탈리아로 진격했을 것입니다. 만약 귀육한이 독살당하지 않았다면 바투와의 내전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럽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몽케가 남송 대신 유럽 정복을 우선시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런 가정을 반사실적 역사 COUNTERFACTUAL 히스터리라고 부릅니다. 니얼 퍼거슨 나일 퍼거선의 가상 역사 버추얼 히스터리는 이런 가정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역사적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몽골의 유럽 철수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 한 여인의 야망, 한 왕자의 선택이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2024년 오늘날 우리는 그 결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몽골이 유럽을 완전히 정복했다면 서양 문명의 발전은 전혀 다른 경로를 걸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종교 개혁도 없었을 수도 있으며 산업혁명도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생존은 단순히 한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결정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을 구한 것은 유럽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몽골 초원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한 술꾼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두 과부들의 야망, 네 형제들의 경쟁, 그리고 한 실용주의 군주의 냉철한 계산.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볼가 강변의 사라이에서 카라코룸의 궁전에서 그리고 대도북경의 황궁에서 몽골의 통치자들은 서쪽 끝에 그 땅을 때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완의 정복, 닿지 않은 지평선.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유럽은 그저 우선순위 목록의 맨 아래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유럽은 살아남았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었고 우리가 아는 근대 세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역사는 영웅의 결단이나 전략적 천재성이 아니라 우연과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죽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몽골의 유럽 철수는 바로 그런 역사적 우연의 완벽한 예입니다. 1241년 겨울, 유럽의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카라코룸의 한 궁전에서 술에 취한 황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았습니다.